오늘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실 황희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진주가 천리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새벽같이 달려왔습니다.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총 황희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럽니다. 이 황희 선생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백리, 그 다음에 이제 황희정승이라고 그러죠. 황희정승. 근데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깊숙이 알고 있는 분은 드물어요. 뭐 얘기는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교와 연관해서 우리 유교의 입장에서 방총 황희 선생을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강의를 오늘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방총 황희 선생은 1363년에 태어나서 1452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90세를 사셨어요. 그 당시에 15세기에 90세를 살았다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네. 이 양반이 관직 생활을 60여 년 했는데 관직 생활이 60여 년. 그런데 87세에 은퇴를 해요. 87세까지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건강도 타고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임금을 이분이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종 때, 문종 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모신 것이 아마 조선 초부터 역대 임금을 다 맞아면 문종 때까지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청백리, 명계산 그런데 우선 이분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대를 우리는 세종시대라고 그래요.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분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그건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도 가장 훌륭한 임금이 누구냐.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정치의 역사가 누구냐, 어느 시대냐. 그건 세종시대다. 그건 우리가 뭐 다 동감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세종대왕의 이 시대에 바로 주역이다. 주역. 만 제2인자로서 세종대왕이 임금이 되면서부터 바로 황희를 불러요. 그때부터 세종대왕 돌아가실 때까지 세종을 조정해서 일을 했어요. 이런 역사가 드물지요. 그렇죠? 한 임금의 30여 년 넘는 세월을 말하자면 세종을 즉위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 기간을 거의 모셨다. 바로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도 세종 즉위 기간 동안에 영의정만 18년. 영의정을 18년. 그러면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를 18년을 한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합쳐서 24년을 했어요. 육조판서를 이미 태종 때 육조판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기록은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네. 아마 이런 건 거의 드물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방촌 황희 선생 한 분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촌 황희는 어떤 분이냐? 위대한 세종시대의 제2인자로서 실질적인 주역이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분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유교 경세가다. 유교 경세가. 자, 이분은 유학자는 아니잖아요. 이분은 유학자는 아니에요. 맞으면 이분이 쓴 책도 없고 논문도 없고 제자도 없고 학파도 없고 스승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살인들이 존경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모신 서원이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네. 유학자가 아닌데도. 그럼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대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학자 그러잖아, 유학자. 그럼 유학자도 그 전공이 다 달라요. 색채가. 맞아요. 우리가 태계 선생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정말 평생 정말 순수한 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이 지역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분은 이분은 뭐예요? 유교라는 거는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의리,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또 불의에 항거하고 또 우리가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 거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이러한 의리를 실천하는 데에 앞장서신 분이 평생을 의리의 실천, 그 모범을 보인 분이 바로 남명 조식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바로 성리학을 하면서도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고 그걸 노심초사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실학이라고 그래요. 실학. 예.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냐면 바로 삼봉 정도전 선생님이 있어요. 삼봉 정도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계 이방원이 조선을 세웠을 때 그 조선이 유교국가, 유교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획을 다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삼봉 정도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이방원이한테 암살당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더 오래 살았으면 아마 틀림없이 많은 성과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획만 하고 이분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율곡 선생님이죠. 율곡 선생님은 뭐니 해도 이분은 성리학도 훌륭하고 또 한편 뭐냐,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바로 이러한 민생의 문제, 또 부국강병의 문제, 식용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머릿속에 탁월한 아이디어를, 경륜을 풍부하게 가졌던 분이 바로 율곡 선생님이에요. 그 점에서는 율곡 선생님이 탁월하죠, 아주.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학자들이 바로 조선 쪽 후기의 실학의 선구자가 바로 율곡 선생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느냐면은 반계 유형원 선생님이 있어요. 반계 유형원. 이분은 제야의 학자로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제야에 있으면서 이분은 그 당시
이 조선이란 나라,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병이 들었는가 진단을 해요. 시국을 진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냐,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야 개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한 나라,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뭐냐, 바로 반개수록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명저예요. 명저예요. 맞으면 유학자가 국가 경영에 대해서 조선이란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맞으면 전 분야에 걸쳐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이 개혁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에요. 그게 바로 반개수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산 선생님.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18년 동안을 유배 생활이. 그것도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응?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뭐냐? 신앙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념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죠? 30대부터 50, 60 다 될 때까지 그 좋은 세월 18년 동안을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강진에서. 바로 이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 바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도 바로 이 경세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경륜을 가졌던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경세 사상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경세에 관심이 많고 경세의 이론을 제시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보다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경세의 이론은 없지만 몸소 유교를 실천한 분들.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정치에, 행정에, 유교의 이념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고 실현한 분. 자, 그런 대표적인 분이 제가 보니까 사실 정도전 선생도 그분의 한 분이에요. 정도전 선생도. 네. 아마 그분이 오래 살았으면 했을 거예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토정 이지암 선생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토정 이지암 선생 하면 토정비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토정비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토정비결이 나온 거는 한참 후에 나온 거예요. 한 300년 차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토정 선생이 역학에도 밝고 또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런 영험한 지혜도 있고 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호를 빌려서 책에 이름을 삼은 거예요. 근데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은 이분도 평생 벼슬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조그만 벼슬 하신 게 말년에 포천연감, 경기도 포천연감하고 충남의 아산 군수를 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돼, 잠깐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 그 포천연감을 하면서 올린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네? 이 토정 이지암 선생님. 그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당시 이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 대책,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유학자인데요. 유학자인데 아주 머리에 돈 버는데 귀신이에요.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 양반이 무인도에 가서 직접 무인도에 가서 박이잖아. 박을 심어서 박을 많이 심어가지고 바가지를 재배해요.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바가지가 뭐 그릇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이 유학자인데 이 양반은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를.
예? 바다. 그래서 세상의 유학자가 16세기에 이 해양의 가치, 바다의 가치를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뭐냐? 바다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포천군수 일대 임금한테 상소 올린 속에 뭐라 그러냐? 나에게 말하자면 해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빌려달라. 잠시 빌려달라. 그럼 내가 저 바다를 활용해서, 해안을 활용해서 뭐냐면 염전사업 말하는 거예요. 염전사업. 소금. 그래서 내가 포천군민도 먹여 살리고 남는 거는 나라에 바치겠다. 예. 이게 그런 그 아이디어를. 아산군수 할 때는 뭐냐? 세상에 거린청을 만들어요. 거린청. 거지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어요. 거린청을. 집을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다 거린들을 수용을 해. 그리고 뭐냐? 군수가 직접 거린들을 상담을 해요. 하나하나 상담을 해. 해서 뭐냐? 너는 가진 재주가 뭐냐? 재주. 네가 가진 재주, 먹고 살 수 있는 재주가 뭐냐? 이걸 하나 상담을 해. 그러고서 거기서 토종 선생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냐? 집신을 삼는다든지, 뭐 그릇을 만든다든지, 이런 재주, 이거를 좀 뭐 가르치기. 그래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활. 예? 오늘날 우리도 뭐 25만원 주고 50만원 주자, 100만원 주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토종 이지암 선생은 뭐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활 능력을. 그냥 군수가 거지들을, 거린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수용을 하고, 자활 능력을 키워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민과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시장군수라는 게 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그래서 바로 제가 볼 때 이 토적 이지암 선생님은 정말 이분도요, 글이 없어요. 글을 안 썼어요. 안 썼어. 이분이 유학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 글 하나 쓴 거 없어요. 없어요, 글이. 근데 뭐냐? 누가 봐도 존경해요. 존경하는 유학자예요. 바로 이런 분은 뭐냐? 완전 실천이에요, 실천. 이런 분이 몇 사람 있어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토정 이지암 선생이다. 또 한 번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기라는 분이 있어요. 이기. 이 기자가 기할 기자예요. 기할 기자.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그 이기 선생에 대한 제가 논문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글도 쓰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율곡 선생님 제자거든요. 율곡 선생님 제자예요. 우계 성원 선생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은 어느 때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는 병자호란 때, 정려호란, 병자호란 때. 여러분들 인조반정 있죠? 인조반정의 주모자예요. 이기가 아들하고 함께 인조반정을 주동했어요. 주동자예요, 주동자. 실패했으면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이기가, 이분은 말도 못해요. 입이 거칠어, 입이. 그냥 입 벌렸다 하면 할 소리를 다 해. 그리고 웃사람이고 임금이고 뭐 소용없어요. 높은 벼슬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어. 입이 거칠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해요?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다 싫어하지,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냐? 저 사람 또 떠드네, 이런. 이 사람 별명이 소마예요, 소마. 상소할 때 소자. 많은, 아주 상소 올리는 걸 좋아하는 상소의 귀신이에요, 귀신. 상소의 마귀예요, 마귀. 별명이 소마예요, 소마. 근데 이분은 뭐냐? 가슴 속에 항상 충분히, 충성, 충자, 충분히 늘 가득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애국심이 그냥 가득해.
그리고 부정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누구냐면 이기요. 그래서 이 양반 어떤 분이냐? 정묘호란 후에 청나라가 정묘호란 후에 이분은 뭐냐? 틀림없이 청나라가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략해온다. 그걸 이분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 군사 대비를 해야 된다. 군사 대비. 그래서 인조한테 상소문을 계속 올려요. 응? 나를 전방에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전방에 가서 압록강 두만 가까이 가서 내가 현장을 조사를 하고 다 시찰을 해서 이 대비책을 세울 테니 나를 보내주시오. 뭐 사정을 해요. 근데 인조가 노인 양반이 위험한 데를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가지 마십시오. 안 보내요. 하고 이분은 어떤 벼슬을 하잖아요. 이 작은 벼슬을 하면 반드시 실적을 올려요. 근데 이분이 실적 올린 걸 당신이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 양반이 뭐 어떤 군수를 한다. 그럼 군수했을 때 내가 세금을 얼마를 거뒀다. 콩은 몇 쌈을 거두고 쌀은 몇 쌈을 거두고 군사는 어떻게 하고 이걸 전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분은 말이요. 만약 이분이 큰 직책을 가졌으면 큰 일을 했을 뿐이다. 네, 아까운 분이다. 이분이 병자호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셔요. 결국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남한산성에서 인조대왕이 청태종 앞에 무릎 꿇고 굴욕적인 항복을 하잖아요. 그때 인조가 최명길의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 꼴이 됐을까? 응? 이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오늘 이 꼴이 됐을까? 하면서 이기를 찾았다는 것이 실록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자로서 이와 같이 정말 논문도 안 쓰고 그러나 정말 몸소 실천한 그런 대표적인 분의 한 분이 바로 이기 선생이에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또 한 분이 누구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촌 황희 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요.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 국가예요. 그렇죠? 조선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뭐냐면 유교 입국을 한 거예요. 국가의 체제라든지 모든 것이 유교예요. 또 국민들의 정신과 국민들의 교육 모든 걸 뭐냐 유교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한 그 유교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교의 말하자면 범주예요. 이걸 압축하면 뭐냐? 숙이 치인이라고 그래요. 숙이라는 건 뭐냐?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각자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기 수양,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를 건강한 나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관리를. 그래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참된 사람이 되고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네? 그래서 나를 우리가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숙이요. 근데 유교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못하느냐? 반드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유교예요. 이걸 치인이라고 그래요. 남을 다스린다는 건 바로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을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불교의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해. 벽 쳐다보고 공부하고 평생 공부해서 깊은 학문을 닦고. 근데 거기서 그런데 그냥 산속에서만 일생을 보낸다면 우리 유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보는 거예요. 유교 입장에서. 유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가진 능력을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게 치임이에요. 이게 유교의 우리가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유교는 뭐 하자는 거냐? 첫째는 양민이요, 양민. 여러분, 기를 양자, 백성민자, 양민. 백성을 잘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산업화, 경제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기만 하면 꿀꿀 돼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 그렇죠? 가르쳐서 어떻게? 한편은 똑똑한 국민을 만들고 또 한편은 뭐예요? 올바른 국민을 만들어야 돼. 이게 가르칠 교자, 교민이요, 교민. 백성을 가르쳐야 돼.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교화시켜야 돼.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총명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민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짧은 동안에 산업화, 민주화를 둘 다 이룩한 나라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같았으면 지금 아마 혼란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리가 해도 어떻게 해요? 나라 안 망하잖아요. 그죠? 수십만 명이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하다가도 으쌰으쌰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저녁 되면 다 돌아가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문제는 정치인들이 문제지요. 정말 우리 국민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양민과 교민, 유교에서 말하는 양민과 교민이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성공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교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서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고 또 나라가 어떻게 부국강변에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야 돼. 그래야 다른 나라가 우리를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국민들을 잘 가르쳐서 말하자면 똑똑한 국민이 되고 또 올바른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양민과 교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유교 인연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교는 뭐 하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대동세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예기에 나오죠. 예기 예운편에 우리가 대동세계. 대동이라는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이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한 세상. 그걸 대동이라고 그래요. 큰 대자, 한 가지 동자, 대동이야, 대동. 그러니까 너도 나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바로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걸 우리가 대동세상, 대동사회, 대동의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우리 유교는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지린자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교의 이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방촌 황희 선생은 첫째, 우리 유교는 뭐예요? 첫째, 수기, 자기관리, 마음공부, 인격 수양, 그 측면에서 방촌 황희 선생은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분은 경세 치인할 때 치인의 측면에서 적어도 아마 우리 역사상 우리 유교의 이념을 몸소 실천해. 그것도 뭐냐? 임금은 못됐지만 제2인자로서 영의정을 18년
제상 24년, 육조판서, 이러한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서 말하자면 유교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가장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방촌 선생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이분 29살 때 1392년 이성계의 혁명이 발발해요. 그러니까 1392년 방촌 29살 때 혁명이 일어나요. 이성계 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들어서, 또 하나는 뭐냐?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가 유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아마 그 당시로서는 어떨까요? 엄청난 충격이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 국가 있잖아요. 고려는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고려는 왕실에서도 임금들도 모여 막 6천 4천 간에 결혼했어요. 왕실에서 조카하고 결혼하고 누나하고 결혼하고 막 이랬어요. 왕실에서부터.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려입니다. 고려. 이게 고려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고려 훌륭한 점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인가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윤리, 도덕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개천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유교 국가가 되니까 달라지죠? 뭐가 나와요? 윤리, 도덕이 나오잖아요. 삼강오륜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살았던 고려로서의 국민과 이제 조선의 백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 백성들도 이 문화적인 충격이 대단히 컸다. 네. 이런 시기에 이 방촌이 맞으면 29살 때예요. 근데 방촌도 젊었을 때는 공부를 독실하게 한 분이에요. 자, 이분의 그 방촌 실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밤낮으로 책을 읽어 경사와 제자백과에 통달하였고 특히 소화, 가래, 속리서 등을 더욱 좋아하였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틀림없는 유학자예요.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4살 때 음직으로 14살 때 공직에 나가요. 14살 때 음직으로. 그러다가 21살 때 사마시 합격하고 23살 때 진사시 합격하고 여러분들 지금 그 자료는 지금 눈도 어두시고 하니까 보실 거 없어요. 집에 가셔서 편안할 때 한번 읽어보셔요.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눈도 안 좋으신데 지금 읽을 필요가 없어요. 또 시험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23살 때 진사, 27살 때 문과, 대과에 합격을 해요. 27살 때. 그러고서 이제 성균관 학과나 지내고, 이때 이제 이분이 뭐냐, tum운동, 우리가 72년 얘기 아시죠? 고려의 뜻 있는 유학자들이 이성계 혁명에 저항을 한 거예요. 반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tum운동에 들어가서 저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방촌도 거기를 쫓아갔어요. 방촌은 이제 29살이니까 젊은 학자예요. 자, 이게 정건천 문집이라고 하는데 나와요. 정건천 문집에 선생이 평일에 이화정 이공이라고 하는 분과 정의가 친밀했는데 고려 말엽에 정사가 어지러워지자 이공이
금강산에 들어가 숨어버렸다. 은둔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네. 선생이 찾아가 함께 숨으려 하니. 그러니까 방촌이 이 이화정 이공이라는 분이 은둔을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돌아가서 숨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공이 말하기를, 만약 그대가 나를 따른다면 저 동토에 이 나라의 억조 창생은 어찌하겠는가 하면서 그대는 젊으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혁명이 일어나던 날 선생이 여조 고려의 유학장 72인과 함께 두문동에 들어가니 그들이 창생의 촉망으로서 선생을 천거하여 부탁하기를 선생이 이에 벼슬길에 나갔다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정보천 문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문동 72연에 만약 들어갈 뻔 했는데 그때 거기 있는 분들이 어쨌든 이게 이제 새 세상이 되는 건데 그때는 젊은 사람이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출사를 하게 됐다는 일화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보천이라는 분이 자기 부채, 이 부치는 부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대는 청운에 올라 떠나고, 청운은 푸를 청자 구름은 자, 청운 푸를 청자 구름은 자, 청운에 올라 떠나고 나는 청산을 향해 돌아섰네. 청운과 청산이 이로부터 멀어지니 눈물이 벽나위에 젖는구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보천이라는 분은 두문동에 들어가니까 맞아면 청산으로 들어간 거고, 방촌은 이제 세상에 나가니까 청운의 꿈을 갖고 나가는 거죠. 이게 청산과 청운이 멀어진다 이 소리예요. 이게 중국 당나라 시인의 시 속에 나오는 건데 이걸 인용해서 그 부채에 썼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유교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그 처세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맹자를 보면 누가 나와요? 백이 숙제가 나오고 이윤이 나오죠. 그렇죠? 백이 숙제와 이윤은 다르죠. 백이는 뭐야? 내가 섬길 임금이 아니면 나가질 않아. 내가 부릴 신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백이는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지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은 안 나가. 임금이 훌륭해야 나가서 벼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백이요. 그런데 이윤은 어때요? 그 임금을 어떤 임금인들 내 임금이 아니며 어떤 백성인들 우리 백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윤은 어때요? 임금이 나쁘거나 좋거나 나가서 봉사해.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나가서 봉사를 해. 오로지 중요한 건 누구요? 나라와 백성이다. 이게 이윤이죠. 우리가 이런 거 처세가 있는 건데, 어쨌든 방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벼슬을 하는데, 장장 몇 년이냐? 6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 60여 년. 이것도 왜냐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87세에 은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87세. 실제로 87세에 은퇴를 했어요. 퇴직을 한 게. 왜냐하면 세종이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6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 이제 태종이에요. 태종 이방원의 아주 굉장한 신임을 받아요. 근데 방촌이 이방원한테 이제 태종한테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신사. 요게 이제 맞아면 조선시대 때면 도승지죠. 비서실장이죠. 임금을 모시는 왕실의 책임자죠. 근데 박성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 태종이 굉장히 신임했던 분이 그 지신사가 박성년이에요. 근데 박성년이 자기 후계자로 황희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냐, 황희를 그 낮은 관직에 몇 번 해봤는데 맞아요. 태종이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임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방촌이 4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상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일 만에 말하자면 임금이 태종이 벼슬을 내렸어요. 너 나와서 일하라고 대우군에 관직을 내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 하면 이제 기복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복법. 이 기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부모의 상을 당하면 상에 전념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예법은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심혈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동안에는 뭐예요? 벼슬을 가졌어도 그만두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 기복법은 뭐냐? 이건 권도요, 권도. 이건 뭐냐? 임금이 지금은 상중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뭐냐면 효보다 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복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바로 태종이 어머니 상 중에 기복법을 적용해서 방촌을 끌어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세종 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때도 뭐냐? 3개월 만에 기복법으로 좌의정을 맡겨요. 세종이. 네. 그래서 아버지 상, 어머니 상 때 둘 다 기복법이 적용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태종의 이제 그 신임을 받아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태종이 여러분 아마 드라마에서도 보셨지만은 태종이 집권하고서 비밀리에 한 것이 뭐냐면 사병혁파예요. 사병혁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냐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개인 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도 이 사병을 정리를 안 하면 항상 뭐예요? 국가 권력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쿠데타 혁명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사병을 혁파를 해야 돼. 근데 반발이 심했잖아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방촌이 비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그 태종이 방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은 나와 그대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만약 누설된다면 이 책임이 그대 아니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맨날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방촌하고 둘이서 터놓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모른다. 이럴 정도로 신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무고하고 원경왕후. 맞아. 원경왕후 아시죠? 태종의 부인, 태종의. 원경왕후의 그 동생들인 민무고, 민무질.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커지니까 이게 이제 태종이 볼 때 이건 안 되겠거든. 네. 이제 태종이 그걸 느낀 거는 아버지 때 느낀 거예요. 아버지 때. 아버지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네? 그걸 거기서 절실히 느낀 거예요. 이 태종이. 그래서 절대 위척은 안 된다. 이건 위척은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태종이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뭐냐? 비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방촌과 그 다음에 이제 조영무, 그 다음에 이숙번하고 그래서 비밀 예우를 결국은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사건마다 태종의 신임을 받아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촌이 43살 때 지신사를 해요. 49살 때 병조판서를 해요. 47살 때 형조판서예요. 51살 때 예조판서예요. 또 53살 때 이조판서, 호조판서예요. 54살 때 공조판서예요. 6조판서를 태종 때 다 했고
어떤 것은 2번, 3번을 했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국정 전반에 걸쳐서 경험을 다 했다. 아마 제가 볼 때 조선 500년에 이것도 아마 황희정승밖에 없을 거예요. 육조판사를 다 한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국정 전반에 걸친 이미 태종 때 뭐예요? 태종 때 이 훈련을 한 거예요. 태종이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시지만 태종이 세자를 두고 양녕대군 아니에요. 양녕대군 세자를 시켰는데 양녕이 이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오. 자꾸 사고 친단 말이오. 말썽을 자꾸 부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자를 데리고 놀지, 술 먹지, 못된 짓만 하지. 그러냐 참다 태종이 결국은 이제 폐세자를 하잖아요. 세자를 폐하잖아요. 이때 방촌은 뭐냐? 결사반대를 해요. 방촌은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양녕 세자가 거짓으로 저러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은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자질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소서. 그게 방촌은 뭐냐?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태종은 결심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방촌을 잘라버려요.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주 교화로 유배를 보내요. 귀양을. 파주 유배로 보냈다 나중에 어떠냐? 다시 또 어디를 보냈냐면 전라도 남원으로 보내네요.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있다 오는데, 그러면서도 임금이 태종이 얼마나 배려를 하느냐. 절대 이번 죄인처럼 다루지 말고 그렇게 다루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 해라. 어머니를. 남원은 뭐냐면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원 가서 좀 있다 오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한 4년인가를 있었단 말이에요. 광활루가 바로 거기에요. 광활루터가 바로 거기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태종이 이방원이 아들한테 왕위를 넘기잖아요. 세종한테. 그때 태종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들을 불러놓고 세종한테 그래요. 이직과 환희는 내가 써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남원 내가 잠깐 보냈는데, 비록 사실은 뭐죠? 세종 입장에서 세종을 반대한 거죠. 그죠? 세종을 반대한 거 아니에요. 양녕을 찬성한 거니까. 근데 내가 써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어 하고 아들한테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남원에 유배가 있는 방촌을 다시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써서 맨 처음에는 작은 걸 몇 개 써요. 근데 보니까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일을 잘해. 그래서 처음에는 경시서 제조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직책을 맡겼어요. 근데 15일 후에 의정부 참찬이 돼요. 이건 재상직이에요. 15일 만에, 보름 만에 의정부 참찬을 맡겨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촌 선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종 옆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하세요. 자, 그래서 1422년 60세 때 세종한테 지금 가는 게 60세 때 복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으면 퇴직할 나이 아니에요? 예? 60에 들어가요. 60에.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대관들의 그 반대도 굉장히 극심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세종이 써가지고 다시 이제 조정에 나아가야 되는데 세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게 된 사건이 뭐냐면 1423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나가요. 근데 왜 나가느냐? 이때 강원도의 기근이 맞아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때 강원도 관찰사가 이명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맞아면 이 구휼 작업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이제 황의를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서 결론적으로는 구휼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에게 올린 이 당시 그 글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돈의 각고를 기민, 말하자면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구제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난 세종 5년 규례에 따라 15살 이상의 남녀는 매 사람마다 하루 쌀 4홉, 콩 3홉, 간장 3홉씩 또 11살부터 15살까지의 남녀는 한 사람당 하루 쌀 2홉, 콩 2홉, 간장 반 홉씩 또 2살부터 10세까지의 소아에게는 하루 쌀 2홉, 간장 반 홉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말에 기민 명부와 명수와 지급한 물품의 수요에 따라 쌀, 콩, 간장 등속을 모두 적어서 알리겠습니다. 또 각도 기민에게 진제책도 모두 이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다음에 도내에 사는 민호는 모두가 16,000호가 조금 넘습니다. 이 중에 환상곡,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는 그런 사람을 환상곡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지 않고 제대로 사는 자는 몇 호에 지나지 않으며 모두가 초식으로 겨우 목숨을 잇는 실정입니다. 지금 만약 온 도민의 수요를 다 조사하여 모든 남녀의 명부를 호조로 보고하고 또 호조에 지령이 있은 다음 진율하도록 한다면 다만 구항할 일만 늦어질 뿐 아니라 굶어서 금방 죽게 된 백성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또는 곡식 종자라든가 환상곡이라든가 꼭 시기에 따라 바로 나눠줄 수 없다면 지을 농사도 모두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상에 따라 의창 환상곡 중에 62,400성 남짓한 것을 미리 저 굶주리는 백성에게 식량과 종자로 나누어 주어 구항과 권농에 대해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게 바랍니다. 하니 임금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여기 보시면 참 이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겨우 목숨 건지게 하려고 주는 게 쌀 2홉, 새우, 그 다음에 간장, 콩. 세 가지나 입으니까 쌀, 콩, 간장.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도 우리가 산불 나서 우리 수재민 있잖아요, 저분들 이재민들 저것도 사실은 뭐예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분들은 지금 얼마나 급해. 근데 정부에서 결제하느라고 한 달 걸려, 2달 걸려, 이렇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게 지금 방촌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황희가 강원도 관찰사로 가서 이 구휼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세종이
굉장한 신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삼척에 가면 소공대라는 게 있어요. 소공대. 그게 바로 강원도 백성들이 그 당시에 황희에 대한 고마움을 그거를 비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소공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83세에는 방촌이 83세에는 이제 도저히 눈도 어둡고 기력도 없고 몸이 아파서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세종한테 사표를 내요. 83세에.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집에서 근무하세요. 재택근무예요. 재택근무. 응? 그러면 결제 받으러 집으로 가게 할 테니까 그냥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토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449년 세종 31년 10월 87세에 결국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 임금은 1450년, 그러니까 2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황희는 그보다 2년 후에, 세종 돌아가시고 2년 후에 황희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도비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누가 쓴 거냐면은 신숙주가 쓴 신도비문이에요. 자, 공이 안장하는 날에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방촌이 돌아가셨을 때 안장하는 날에는 신분의 기천을 막론하고 저마다 달려와 애통해하고 아쉬워하였으며, 각 부처의 관리는 물론 노복들까지도 제각기 앞을 다투어 재화를 내어 제전을 드리어 무척 호화스럽게 하여 그 경비를 아끼지 않았으니, 옛사람 가운데 그 유해가 한 지방 한 고을에 그친 자는 덜어 있었지만 공처럼 온 나라가 허둥대며 사모한 이는 천고에 드문 바이다. 이 표현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한 고을, 한 지방에서 그를 추모하고 하는 건 덜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온 나라가 다 슬퍼하고 허둥대고 이런 경우는 천고에 드물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신숙주 선생이 쓴 신도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시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의 인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황희 선생은 일화가 엄청 많죠. 얘기거리가. 그죠? 우리 민간에 소개되는 일화가 굉장히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자, 이 신숙주가 쓴 묘지명에 이렇게 나와요. 공의 천성이 관인하고 너그럽고 심중하여 굉장히 무거웠다는 거예요. 도량이 있고 말과 웃음이 적었으며 기쁘고 노함이 표정에 나타나지 않고 희로애락이 얼굴에 안 나타나. 부모의 효도하고 아랫사람들을 지성으로 대우하였다. 일가족에 외롭거나 가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가 있으면 재물을 털어 구족하고, 집에 있을 때에는 청렴검소하고 수상으로 있는데도 가세가 쓸쓸하여 벼슬이 없는 선비의 살림과 같았다. 식견이 깊고 궁량이 커서 바라보면 마치 태산 황하와 같았으므로, 이 표현도 참 과장됐겠지만 태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황하라는 말을 썼어요. 이 궁량이, 이 마음의 크기가
태산과 같고 황하와 같았으므로 일찍이 중국 사신이 공을 만나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탄복하여 극진한 예의로 대하였다. 이게 중국 사신들이 왔다가 감복을 하는 거예요. 세종 임금은 늘 공이 큰 일을 잘 결단한다면서 칭찬하며 공을 기륭을 정하는 시구와 물건을 다루는 권형에 비유했다. 이게 세종대왕이 황희를 뭘로 보느냐? 큰 일을 결단을 잘한다. 그렇게 국가의 중대사로 있을 때 이 결단을 잘한다. 해결사에 해결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딱 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요. 사실은 제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이분에 대한 그 연보를 정리한 연보가 90살을 사셨으니 얼마나 많아요, 연보가. 세상에 제가 연보를 정리하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실록에 나오는 거예요. 실록에. 그 세종시대 이제 수많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의정, 좌의정, 이분들이 이제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법이나 제도를. 그럼 끝에 이렇게 나와요. 황희 뜻대로 해라. 황희 뜻대로 해라. 황희 뜻. 전부 이하동은요. 황희 뜻대로 해라. 황희 뜻대로, 황희 뜻.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세종의 신임이 어떤 거냐? 세종의 신임. 아주 그대로 나와요. 황희 뜻대로 해라. 황희 뜻대로 해라. 다 이하동문이에요. 이하동문이요. 쫙.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이게 그 당시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초는 해결사였다. 해결사. 여러 가지 판단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근데 그 일화가 있죠. 방초는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먼저 말 안 한대요. 얘기. 입 딱 다물고 그냥 다 듣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마지막에 다 교통정리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평생 남의 전날의 잘못을 새겨두지 않았고, 어떤 사람 잘못하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새겨두질 않아요. 평소에 처사에는 관용을 위주로 하되, 관용. 큰 일을 의논하면은 시비를 직접 가려내요. 조금도 용납이 없었다. 근데 일반적에서는 뭐냐? 굉장히 너그러워. 근데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뭐냐? 반드시 시비를 제대로 가렸다 이 말이에요. 자, 1432년 영의정 사직을 했어요. 방촌이 13번인 사직을 했어요. 13번이나. 예. 근데 세종이 사표를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종이 쓴 글이에요. 세종이 답변을 한 거예요. 세종이. 경의 덕과 그릇은 크고 두터우며 지식과 궁량은 침착하고 깊어 큰 일을 잘 결단하며 헌장을 밝게 익혔도다. 돌아보건대 그렇게 많던 대신들이 점점 새벽 하늘의 별처럼 드물어지고 오직 한 사람 늙은 재상이 의젓이 높은 산처럼 우뚝 솟아 시정을 모아 잡을 만한 인망이 공을 버리고 그 누구던가. 이 표현이 뭐냐면 그 많던 신하들 하나둘씩 다 죽어갔어. 없어지고. 근데 백발의 노인 양반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상공의 우두머리가 되어 신하와 백성들이 사표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표현 보십시오. 이게 세종이 황희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금이. 예? 여기 상공의 우두머리가 되어 신하와 백성들의 사표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표현 이게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이거 어려운 표현이에요. 예?
신하와 백성들의 사표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32년 이때도 영의정을 사직해.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뭘 내리냐? 궤장을 내려요. 지팡이를. 지팡이를 내리면서 또 이게 세종 임금이 쓴 글이에요. 경은 세상을 도운 큰 제목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그릇이다. 지혜는 1만 가지 정무를 통벌하기에 넉넉하고 덕은 모든 관료를 진정시키기에 넉넉하도다. 우뚝 높은 지위와 명망, 의젓한 전형은 예스럽다. 요거는 1452년 방촌이 돌아가신 후에 문종실록에 있는 졸기요, 졸기. 여러분, 이 졸기라고 하는 뭐예요? 졸기라는 건 사관들이 어떤 인물이 죽었을 때 사관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황희는 관우하고 너그럽고 침중해 재상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자질이 크고 훌륭했으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은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를 의논할 때는 정대하여, 정대 바를 정자 큰 대자요, 정대하여 공명정대요, 대체를 보존하는 데 힘쓰고 번거롭고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재상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이라 했다. 그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어진 재상이라고 했다. 모두 그 다음에 늙었는데도 기력이 강건하여 홍암백발을 바라다 보면 신선과 같았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송나라 때 문헌박에 비유했다. 자, 요거는 1452년에 돌아가신 후에 문종이 내린 교서예요. 경은 통체가 준엄하고 국량이 크고 깊은 데다가 확고한 수행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고 정대한 학문은 너무도 높았도다. 진태가 모두 도에 부합되고 희로는 일체 표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람의 재주를 용납할 수 없는 아량에다가 어려운 국사의 앞장서는 충성을 지녔으며 나라가 번창할 시기에 즈음에 마침 태종을 만나 이목지관이 되어 이제 그때 승지 지신사 기간이 바로 잡히고 후설지관이 되어 요 승지가 되어 좋은 진언이 많았도다. 그의 지략은 민씨 등의 흉계를 저지시켰는지라. 이게 민무고 민무질 얘기예요. 무견이 왕실의 화근을 제거하고 충직함은 참다운 재상인지라. 깊이 명주 밝은 이건 세종이죠. 명주의 지우를 받았으며 이제 태종을 말하는 거네요. 평안 강원도에 나아가 관리는 두려워하고 백성은 그리워했으며 육조판서가 되자 정사가 닦아지고 폐단이 시정되었도다. 명나라 사신을 전담에 응대하고 정당의 의논에 참여해 도왔으므로 세종은 신복처럼 기대었고 사림은 태산독두처럼 우러렀다. 여러분 이 표현 보십시오. 사림들은 태산독두처럼 우러렀다. 이게 제가 볼 때 정말 이 존사가 지나칠 정도예요. 지나칠 정도. 이건 여러분들 제가 제 할아버지 말씀을 드려서 송구예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평가를 할 때 근데 예를 들면 어느 분들은 이렇다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뭐냐?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이 되는 거예요. 몸소 4대 임금을 섬기어서 충과 의가 더욱 돈독하고 연세가 90에 이르도록 덕과 지위가 함께 높았으니 진실로 임주의 팔다리요 임금의 팔다리이며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문헌에 나오는 이 방촌에 대한 평가, 문종실록, 그 다음에 세종의 말씀, 네? 그 다음에 신도비,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길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기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황이 민본 시대를 이끈 행복한 이인자라는 제목이에요. 이분이 방촌 황해에 대한 글을 썼는데 여기서 이분은 방촌을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 광후, 광. 광, 정대, 청년, 그 다음에 총명. 이 오기수 교수는 방촌의 인품을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관우요, 관우. 정말 너그러웠다. 너그럽다는 건 뭐예요? 인자하다는, 어질인자예요, 어질인자.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일화에 많이 나와요. 이 하인 종들, 종 아이들이 방촌 앞에서 오줌을 싸요. 음식 갖다 놓으면 막 달라들어요. 애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 종인지 뭔지 알게 보여. 그러면 걔들을 다 수염 끄들고 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생활 속에서 일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일화로. 그래서 종들도 뭐냐? 하늘이 낸 백성이다. 천민이다. 종들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어느 날 방촌 선생님 집에 그 배가 있었는데 배를 옛날에 배는 귀했겠죠. 그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이제 많이 방촌의 부인이 사모님께서 애들을 종을 갖다 닥달을 한 거예요. 종을 너희들이 먹었지 않냐. 종을 갖다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떠냐면 쥐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방촌 선생님이 그때 뭐냐, 이게 고문이라고 하는 고문. 고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면 사람이 때리고 고문하면 거짓 자백을 하잖아요. 거짓 자백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을 나무라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이분이 형벌제도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개혁을 해요. 네. 그런 그 일화가 있는 것. 네. 그래서 이 오기수 교수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실록에 나오는 우리나라 인물들 2186명을 분석한 게 2186명을 졸기를 그랬더니 관우하다고 평언한 사람이 36명, 정대하다고 한 사람이 7명, 정대, 총명하다고 한 사람이 18명, 총명하다고 한 사람이 30여 명. 근데 이제 방촌은 뭐냐? 이 4가지를 다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4가지를 다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재미있는
그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총명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나이가 90이 되어서도 묘비에 나온 거예요. 총명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아. 조정의 전장이나 경사자집에 대해 마치 촛불처럼 환히 기억하였고 산수에 있어서도 제 아무리 젊은이라도 감히 따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술이라든지 나라의 법이라든지 또 경사자집 여기에 대해서 아주 늙었어도 총명했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판단력, 굉장한 그 판단력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너그러운 인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소개할게요. 강철 선생님이 이 장영실 등용할 때, 장영실, 여러분 아시죠? 장영실은 이 세종시대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근데 이 장영실이 원래는 중국 사람이죠. 중국 소주 항주 사람인데 어미가 기생했어요. 어미가.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말하자면 미천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때 이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맹사성 선생하고 방촌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바로 이 장영실을 나라의 중요한 인재로 등용했다는 일화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430년에 노비들의 산전산후 100일간 천형면제. 자,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말이요. 노비들이 여자 노비들의 산전산후, 애기 낳기 전, 애기 낳은 후에 100일간의 천역을 면제시켰다. 여러분, 이런 건 획기적인 거죠. 시대를 생각하면,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 돼서 지금 우리가 결혼한 여성들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휴가도 주고. 근데 이때 15세기에 말이죠. 15세기에 벌써 종들의 여자 종들 말하자면 산전산후 천형면제예요. 이런 거 획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 말도 옳다 내 말도 옳다. 우리 유명한 얘기죠. 어느 날 집에 여종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방촌이 이제 그걸 보면 그 방촌이 뭐냐, 방촌한테 일르는 거죠. 아내가 제 말이 옳지요. 그러니까 방촌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억울하잖아요. 소명을 하니까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라고도 하고 조카라고도 해요. 한나라의 재상으로서 오르고 놓고 그러다 놓아야지.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네 말도 옳다 그대 말도 옳소. 이게 유명한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네 말 속에도 일리가 있다 소리야. 일리. 옳은 요소가 있다 이거야. 네 말 속에도 옳은 요소가 있어. 그리고 제3자 당신 말도 옳은 요소가 있어. 그 이게 뭐예요? 포용력이죠. 포용력.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편을 갈라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러는 거 아니야? 오늘날 우리 사이가 그 지경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옳을 수 있고 이래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황희정선이 이제 이런 점에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관현악 합주 있잖아요. 음악 관현악 합주 이렇게 30개, 50개 악기가 연주를 해요. 색소폰, 트럼보, 큰 곡, 작은 곡 정도. 그러면 30개의 악기가 각자 자기 소리를 내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건 화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가 되지만 어떠냐? 30개 악기 소리가 다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합하고 다른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각각의 개성과 주체성이 살아있으면서 전체로는 하나로 조화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황희정 선생님 말씀, 네 말도 그 얘기는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의견과 주장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방촌 선생님 정책 중에 연좌제의 문제점을 또 얘기를 해요, 이분이. 네. 맞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걸 자식들이 대대로 책임지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바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맹인에게도 관직은 제수예요. 맹인에게도. 이런 것도 오늘날 본다면 어때요? 오늘날 우리 장애인들, 그죠? 장애자에 대한 복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진짜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앞선 거예요. 굉장히 앞선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똑같아요. 거린들에게 진제장을 설치했다. 맞아면 거린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맞아면 자고 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한 거예요. 진제장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청백리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저기고, 또 하나 이제 이 정대, 요 말씀이에요. 공명정대라고 하는 거, 정대. 자, 우리가 되게 여러분 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냐? 성품이 너그럽다 보면 정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착하잖아요. 내가 착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그러면 대체로 어때요? 시시비비를 못 가요. 끊을 때는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 못 하거든요. 근데 방초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지. 이 정대라는 거. 네. 특히 우리가 공인, 국가의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은 공명 정대해야 되잖아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 양반이 청년 시절에 또 관직을 맡았는데 그때도 바른 소리 하다가 좌천을 2번이나 당했어요. 바른 소리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태종 임금이 방언이 창덕궁에 불당을 지려고 하니까 이걸 극력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태종의 천황, 이거 민무질 사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거는 결단을 내려서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조의 손자, 이제 이성계의 손자 이원생이라는 사람이, 이원생이 송유경 정천보의 술수에 빠져 반역죄에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종임금이 이거 용서해 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한 번은 세종대왕이 태종실록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관들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했나 사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태종은 뭐 피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관들이 말이야 아버지를 어떻게 썼나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록을 보고자 했는데 이걸 극력 반대해서 나갔어요. 맞으면 전하께서 만약 이걸 보신다면 뭐는가 사관들이 마음껏 소신대로 쓰겠느냐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극력 말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공법제도예요. 공법. 여러분들 이게 공법. 세종임금이 임금되고 나서 꼭 하려고 한 게 뭐냐? 이 공법의 개혁이에요. 맞아요. 요새는 조세제도예요. 세금. 이 세금 제도를 중국 것을 이렇게 모방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세금 조세 제도는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백성들에게도 편리해야 되고 나라에도 보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조세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이 공법을 개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담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을 내놨어요. 안을. 그랬더니 이 방촌이 황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대를 해요. 제일 신이 많은 신하가 이걸 앞장서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종이 난처하죠.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하냐. 야, 사람을 시켜서 방촌을 설득시켜. 그래도 안 돼. 그게 결국은 뭐냐. 위원회를 만들어요. 요즘 말하면 위원회예요. 말하자면 공법 개정 심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요. 조정에. 거기 방촌을 같이 책임자를 맡겨놓고 거기서 또 이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뭘 하냐. 17년이 걸려요. 17년. 근데 어느 정도 아세요? 여론조사를 3번이나 해요. 네? 세상에. 그것도 누구냐? 공직자들, 요즘 말하면 공무원들 여론조사, 농민들 여론조사까지 해요. 이게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공법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 과거 시험에 출제까지 해요. 이 공법 개정으로 해서 과거 시험에 문제를 내요. 세종대왕이. 여론조사하고, 네? 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위해서 이게 만든 게 우리가 역사상 전분 6등, 연분 9등, 이게 조세 등급이 54단계래요. 그러니까 54단계래요. 조세 등급이. 어? 그러니까 만약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한 나라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대왕과 이 방촌 두 분의 우리는 이 노력을 정말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왜 성군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 하고자 하는데 반대를 해? 요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잘라버리면 되지. 그걸 왜 줍니까? 그렇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것도 몇 번 달려보다가 계속 반대. 그러면 데리고 일 안 하죠. 잘라버리지. 바꿔버리지. 세종대왕은 그 반대하는 황희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일을 해요. 네? 17년 동안을 참고.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네? 21세기 우리가 민주정치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어린 푸너치도 없는 말이고, 어?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그리고 임금 앞에 당당히 자기 소신을 물려섬 없이 피격하는 방촌왕이, 네? 그것도 17년 동안. 우리 이런 거 안 배웠죠? 저는 이 얘기 저도 몰랐어요. 이게 젊은 학자가 발표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 조변석계잖아요. 아침에 만들다가 저녁에 고치고 오늘 만들었다가 일주일에 또 바꾸고 이제 타잖아요, 우리야? 근데 보십시오. 세종대왕. 나라의 세법을 만드는데 17년이 걸렸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정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냥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김종서 장군이 그 당시 저 육진 압록강 두만강을 지키다가 돌아왔잖아.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이제 온 거야. 조정에. 그런데 좀 거만했대요. 거만했대. 아, 사람들이 어떻게 굉장히 존경하고 하니까 거드름을 핀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이 양반이 술을 먹고 의자에 턱 겉하지 이렇게 이제 마다하면 불량한 자세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방촌이 점잖게 말하면 충고를 한 거예요. 타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종서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내가 육진을 개척할 때 밤중에 적의 화살이 날아들어 책상머리에 꽂혔어도 놀라지 않았는데 오늘은 식은땀이 흘렀다. 그게 김종서 장군. 방촌한테 말하면 꾸지람을 이제 들은 거죠. 응? 이 방촌이 애껴서 그런 거죠. 나라의 인재인데 오히려 겸손하게 잘해야 된다. 오늘날은 또 김종서가 방촌을 접대한다고 말하면 사사롭게 음식 접대를 한 거예요. 나라 말하면 재정을 가지고 여기서 또 방촌한테 혼나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김종서 장군의 말하면 이게 애끼는 의미에서 이런 충고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유교 경세가로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유교 경세가로서 우리는 방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첫째는 제2인자로서 유교 이념을 실현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분들이 벼슬에 참여하고 조정에 관여를 했죠. 근데 말하자면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올린 그런 분은 황희가 대표적이다. 왜 그러냐? 2인자로서만 18년. 2인자로서. 국정의 2인자로서.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만 24년. 6조 판서.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다 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은 아마 황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없는 황희가 없고 황희 없는 세종이 없다. 그래서 위대한 세종시대의 주역, 그분이 바로 방촌 황희다. 두 번째는 뭐냐? 군신협치의 모범을 보였다. 군신협치. 자, 여러분들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를 잘하려면 임금과 신하가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임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대통령이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예술을 다 통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옛날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임금이 국정전반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나 행정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임금은 사람을 잘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게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군 사신이죠. 임금은 신하를 부리되 예로서 하고 임금은 신하를 부리되 예로서 하는 거예요. 예로서 부리는 거예요. 신하는 임금을 섬기되 섬기사자예요. 임금을 섬기되 뭐예요? 충으로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군신력이 그러잖아요. 군신력 임금과 신하 그러면 우리는 신하가 임금에게 일방적으로 충성하는 거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쌍무적인 거예요. 임금도 신하한테 도리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한테 예를 지킨다는 건 뭐냐? 정말 신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믿고 배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세종대왕이 방촌한테 한 걸 보십시오. 이건 애인도 그런 애인이 없어요. 한편은 애인이고 한편은 스승이고, 네? 그러니까 신하인데 존경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표를 내도 안 받으세요. 또 이 사관원에서 간원들이 뭐냐, 황희도 실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럼 밖에서 어떻게 해요? 대감들이 막 난리가 나요. 황희 내보내라. 그러면 세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보다 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게 나라와 백성의 덕이 된다. 그러니까 난 당신들만 못 듣는다. 그러니까 세종이 소신이잖아요. 우유부단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죠? 네. 아니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보세요. 국무총리를 18년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암만 잘해도 암만 유능해도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반대가 얼마나 많았겠어. 시비가, 질투도, 시기도 질투도. 근데 세종대왕은 뭐냐, 이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게 나라와 백성에게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바로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대접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하는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과 신하가 협치 참 조화돼서 이룬 대표적인 선례가 누구냐? 세종과 황희. 우리 역사에 더러 그런 때는 있었는데 드물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중종임금과 조광조 선생. 중종반정 후에 중종임금이 조광조 선생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조광조 사형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조임금 정조는 사실은 홍구경을 좀 기대를 했어요. 홍구경을. 근데 사실 홍구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이렇게 딱 궁합이 맞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박 대통령의 그런 우리 경제건설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누구예요? 남덕우라고 하는 서강대 교수. 그분이 결국은 들어가서 오랫동안 박 대통령을 보필했죠. 물론 그분 말고도 여러분이 계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 남덕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궁합이 맞지 않으면 정치의 시류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래서 군신협치에 모범을 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경세가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는 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도덕적으로 훌륭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도덕 능력만 따진다면 스님이나 그죠? 신부님이나 목사님 중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희는 육조판서 바지네. 또 정말 삼정성어다. 그런 풍부한 행정경, 또 총명한 그런 그 지혜, 이런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인품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제가 볼 때, 저도 제가 공부하면서 많은 문헌을 인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듣는 분은 드물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이성무 교수님이 그 박존황의 평전을 썼어요. 평전을. 그 평전의 결론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인이라는 말 써요. 우인. 우리가 우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쓰잖아요. 우인이라는 말. 네. 그런 평가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유교라는 것은 첫째가 수신이다. 그죠? 수신. 네.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서 훌륭한 인물이 돼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그게 숙인 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부를 때도 박정환이는 어쩌면 유교의 길을 걸은 게 아닌가, 유학자의 길을 걸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돼서 이분이 지금 서원의 전국 전라도 장수의 창계서원, 남원의 풍계서원, 충남 연기의 기호서원, 연기의 태학서원, 삼척 강원도 삼척의 산양서원, 완주의 용진서원, 진안의 화산서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분을 제양하는 서원이 모셔져 있다는 것만 해도 맞아면 적어도 굉장히 유림 우리 유교의 맞아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희 할아버지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러워요. 그러나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